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부끄럽지 않은 과학 점수를 위해서, 생명과학 점수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공부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강의 2편을 준비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조금 소홀하셨더라도, 너무 빨라서 못 들으셨더라도 이번 강의를 잘 들으시면 괜찮은 점수를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25가지 정도를 얘기할 거고요. 이거 잘 들으시면 진짜 효율적으로 잘 공부하신 겁니다. 자, 먼저 우리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강의를 우리는 시크릿 노트라고 합니다. 소중한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파트는 생명이란, 강의를 통해서 시험 범위까지의 모든 내용을 정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 우린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생명이란 물질 대사를 하는 겁니다. 물질 대사란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우리는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에너지를 얻거나 아니면 에너지를 써서 움직이는 것들, 그런 게 다 물질 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작용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물질 대사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건 뭐냐면 Y축은 에너지고요, X축은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물질 대사는 두 가지 패턴을 갖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에너지가 올라가는 흡열 반응과 그리고 에너지를 발산하는 발열 반응을 합니다. 흡열 반응은 덩어리가 커진다, 그래서 우리는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응은 덩어리가 작아진다고 해서 쪼개진다, 그래서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좀 더 다른 개념으로 한번 보자면, 덩어리가 작은 애를 이렇게 여러 개를 모여서 크게 만드는 것. 첫 번째, 이렇게 여러 아이들을 더해서 크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동화, 다른 말로 쓰면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쓰는 거죠. 그리고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쓰는 경우, 얘를 우리는 이화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동화작용에는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합성하는 거는 대부분 크게 만드는 거, 광합성, 또 단백질, 우리가 살이 찌는 체지방 합성, 그런 것들을 동화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화작용은 무엇인가? 쪼개는 거죠. 그래서 세포, 어떻게 보면 세포 동화작용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포도당을 가지고선 ATP를 만드니까, 다 작아지는 거니까 이화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큰 영양소를 잘게 쪼개는 소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포호흡은 뭐냐면 포도당을 가지고 산소를 가져고선 에너지 ATP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부연 설명을 하면,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라고 하는 거고요, 이화작용은 방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생명의 특징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토픽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또 뭘 알아야 되냐면, 생명과학의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연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귀납이 있습니다. 자, 귀납법은 구체적인 관찰 대상을 정해서 관찰 방법을 어떻게 할 건가 수집하고, 그리고 수행해서 관찰 결과에 대해서 해석하고 일반화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귀납법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얘는 관찰입니다. 그래서 얘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자연 현상을 관찰해. 그 다음에 얘를 주제를 선정해. 뭘 할 건가? 주제 선정.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저걸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제 선정을 하고, 얘를 어떻게 관찰할까? 관찰 방법과 방법 및 어떻게 관찰할 건가 생각하는 겁니다. 관찰해야 되겠죠. 관찰. 그 다음 관찰한 다음에 결과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데에서 규칙성을 발견하고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거죠. 결론. 이게 귀납법입니다. 관찰을 어떻게 잘 하느냐, 그리고 그 관찰한 내용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거죠. 진화론. 생명 현상에 따라서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변한다, 그런 거죠. 자연산 특성,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죠. 귀납법으로 알 수 있었던 게 또 뭐가 있냐면 DNA 구조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왓슨과 크릭이, 자, 법은 요런 거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연역법입니다. 연역법은 실험을 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 그래서 대조 실험을 많이 쓰고요. 이거는 차차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찰을 하다가 문제를 인식해. 저건 왜 그럴까? 그리고 가설을 설정해. 가설 이래서 그럴 거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 증명하기 위해서 탐구 설계 및 수행을 하는 거죠. 할 것인가? 실험을 디자인하는 및 수행을 하고 나오겠죠. 탐구 결과 해석하고 일반화를 시키면 되는 거죠. 일반화 또는 결론. 근데 가설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까? 틀리면 가야 됩니다. 다시 가설을 세워서 탐구 설계 및 수행하고 해석하고 하는 거죠. 자, 요게 연역적 탐구 방법입니다. 그럼 얘를 한마디로 더 줄일 수가 있겠죠. 얘는 자, 요거를 하는 탐구 방법입니다. 실험을 통한 가설 증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연역법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 가지 용어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럼 옆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트렌드에 맞게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실험이, 그러면 가설은 뭘까요? 가설은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 걸리지 라는 게 가설이겠죠.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주사를 놔야 되겠죠. 두 가지 경우에 생기겠죠.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서 기준점이 필요해요. 우린 얘를 뭐라고 하냐면 대조예요. 이 대조군은 이 상황에서는 주사를 맞지, 얘를 대조군과는 다르게 주사를 맞는 실험군이 있겠죠. 실험군. 자, 그래서 단순히 주사를 맞추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신경 써야 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험군에서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주사에 따라서 적정량을 판단해야 되겠죠. 얘는 어차피 아무것도 안 맞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컨트롤이라고 하죠. 주사 용량. 그래서 용량에 따라서 실험군은 효과가 달라지겠죠. 자, 그 대신 대조군과 실험군을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 게 있어요. 효과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첫 번째 몸무게, 실험 대상의 몸무게, 그리고 성별, 건강,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게 있느냐, 그리고 식사량, 나이, 그리고 주거 환경. 자, 이렇게 주사 말고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주사의 효과 말고도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이런 요인들을 우리는 통제 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통제 변인을 맞춰주는 행위를 변통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사에 대한 실험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변인 통제를 잘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그 실험의 신뢰도가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대조군을 10살짜리 아이로 해놓고선 실험군을 60대 할아버지로 해놓으면 주사의 효과를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더 고려할 수 있는데 변인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다 맞춰줬으면 변인들을 한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립변인은 실험에 영향을 주는 아이들이에요. 뭐가 있냐면 내가 주사 양이나 어떤 것들을 잘 만질 수 있어, 조작할 수 있어. 그래서 얘를 조작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작변인 이외에 실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변인을 통제변인이라고 하고요. 그 실험의 결과값 계속 변하겠죠. 자, 그런 변인에 따라서 변하는 변인, 노예다. 그래서 종속변인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뭐에 해당하냐면 실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지켜줬을 때 실험이 보다 타당하고 신뢰도가 높은 실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어렵진 않죠?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기관계 얘기를 조금 할 건데요. 그 전에 에너지 얘기를 조금만 더 하도록 하죠. 에너지의 전환. 얘는 뭐냐면 생명과학을 배웠다 하면 이 아이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 아이가 누구냐? 이 아이는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들은 우리가 주로 쓰는 에너지원인 ATP를 만들어내는데 주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어나는 활동은 뭐냐면 세포 호흡입니다. 그래서 얘는 산소와 포도당을 버무려서, 자, 산소와 포도당은 미토콘드리아를 거쳐서 이산화탄소와 ATP로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뭐가 나왔냐면 열이 나옵니다. 세포호흡은 발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열을 가지고선 포도당은 에너지는 ATP 플러스 에탄올 ATP로 나오는 거죠. 에너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ATP를 만드는 요 자체 동화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세포호흡은 쪼개진 열을 가지고선 이화작용된 것들을 다시 뭉치는, 재창조하는 과정이라서 발열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할 설명은 기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관계는
목적이 등 또는 기능이 비슷한 애들끼리 그런 기관들의 모임을 기관괴라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화계를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는 노란색으로 칠해진 이 소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의 융털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장은 주로 하는 일이 주영양소 흡수입니다. 주영양소고요. 그리고 소장은 주영양소를 흡수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췌장에서 모든 영양소를 내뿜을 수 있는 소화효소를 내는 겁니다. 를 적당히 버무려서 연동운동으로 버무려서 이화작용이 일어나면은 흡수를 하는 거죠. 근데 그 흡수하는 기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암주관과 모세. 그래서 가운데의 기둥을 우리는 암주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둘러싸고 있는 얇은 관들을 우리는 모세혈관이라고 합니다. 어려울 건 없는데요. 암주관에서는 기름에 녹는 지용성 영양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세혈관은 혈액에 녹을 수 있는 수용성 영양소가 흡수되는 거죠. 지용성 영양소에는 뭐가 있을까요? 글리세롤, 지방산, 그리고 비타민 A, D, E, K. 영양소에는 비타민 B, C와 그리고 아미노산, 포도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소화계는 흡수해서 심장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계는 기관과 폐와 기관지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면은 여기에 는 풍선 같은 구조의 이런 구조의 송이송이 알알이 맺혀 있는 그런 구조로 풍선같이 되어 있습니다. 폐포. 그래서 폐는 피가 이쪽으로 심장에서 이렇게 들어와요. 혈액이. 심장으로부터 혈액은 CO2가 많고 산소가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조직세포들이 산소는 다 먹고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를 다 주기 때문이죠.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들은 여기로 들어옵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모세혈관들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폐포 하나를 그려보면 이렇게 처음에 들어올 때 혈액은 정맥혈이겠어. 정맥혈. 혈은 CO2가 많고 O2가 적은 혈액이에요. 여기를 흘러다니죠. 자, 그리고 산소는 숨을 들여 마시면 산소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얘는 이 산소가 들어와요. 공기 중에 산소 20% 이상으로 많겠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옆으로 0.0%로. 그러면 모든 자연현상은 확산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이 원리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탄소가 많으니까 혈액은 여기에 이동하고, 그리고 폐포 안에는 산소가 많으니까 이렇게 이동해요. 그러다 보면 여기쯤 와서는 풍부한 혈액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서 동맥혈은 산소가 풍부하고 이산화탄소는 여기를 다 줬으니까 CO2는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액들은 어디로 가냐면 다시 심장에서 들어왔다가 심장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CO2는 다시 어디로 가냐? 몸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호흡을 통해서. 외부를 통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으로 깨끗해진 혈액은 다시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번째 순환계입니다. 순환계는 이렇게 대략 50도를 그리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좌실이에요. 쭉 나갔다가 세포에 산소와 소를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조직세포는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고 더러운 노폐물들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가요. 이 피는 노폐물이 많은 피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폐를 통해서 걸러지고 나머지 노폐물들은 신장을 통해 걸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러워진 정맥혈은 어디로 나가냐면 그리고 더 걸러지게 되는 거죠. 폐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산소를 충전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 공급받는 게 그리고 신장을 통해 투석된 여과된 혈액들이 투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조직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이런 순환을 우리는 대순환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폐로 가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정맥혈을 동맥혈로 바꿔주는 이런 순환을 폐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폐환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순환계의 패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정맥, 동맥, 모세혈관의 특징에 대해서 더 알아도 좋을 것 같아요. 제 배설계입니다. 뭐냐면 주 영양소의 소화 기능이 이겁니다. 주 영양소의 소화 후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해내는 배설계입니다. 그러면 나오는 노폐물이 뭐가 있냐? 물, 이산화탄소, 그리고 암모니아가 있습니다. 자, 물이나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배출되는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미 있죠. 물 호흡을 통해서 나가죠. 호흡을 통해서 나가요. 그리고 암모니아는 통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흡에는 신장을 더 방광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얘는 땀은 땀샘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땀샘에서 나오는 땀에 의해서 체온 조절과 함께 삼투압 조절과 함께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장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지금 이 강의는 요약 꼭 알아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조금 더 심화시켜야 됩니다. 수업한 내용의 거의 핵심,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라서 좀 더 심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신장의 기능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흡수, 분비. 따로따로 여과는 따로 말하고 제흡수와 분비는 같이 말하는 이유는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제여과는 사구체라는 에서 방식의 혈액을 걸러줍니다. 그래서 보호원 주머니가 사구체에서 나오는 원료들을 받아서 세뇨관으로 가는 거죠. 자, 제흡수와 분비는 모세혈관과 세뇨관 사이의 물질 교환입니다.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주는 것들은 불필요하고 잉여된 것들을 올리는 거예요. 잉여, 남고, 그리고 있는 것들. 그리고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주는 거를 우리는 필요한 거. 이게 뭐냐면 영양소, 무기질, 그리고 물이겠죠. 그냥 버리기 아까운 영양소를 다시 한번 흡수하고 나중에 오줌에는 영양소가 아무것도 섞이지 않게 해주는 게 역할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어쩌면 땀 같은 것들로 너무 많이 내보냈던 무기질 같은 것들을 오줌 속에서 다시 섭취하고 그 땀으로 손실된 물을 다시 오줌을 통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명칭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다시 흡수, 잉여되고 불필요한 것들을 내뿜는다. 그래서 얘를 분비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